자, 3교시에는 교재 25페이지에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이제 파트를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이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의식적인 우리의 영역, 마음을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는 심리학의 방향은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용어는 흔히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무의식 뭐 이런 걸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무의식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조금 들여다보고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에는 프로이드 쪽에 정신 분석학이 있고 우리가 이 책에서 보는 칼 융 쪽에 분석 심리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쪽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이렇게 봐야 우리가 그 핵심을 짚을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이제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무의식을 가리키는 이제 우리 마음의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신의 지도. 여기에 보면 빙산을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만큼. 자아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 의식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까지 쭉 여러 가지 느꼈던 감정, 생각,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아주 유쾌하고 좋은 거였으면 의식에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다 그런 것들이 불편한 감정들이나 느낌들, 기억들, 이런 것들은 의식에 갖고 있으면 이게 꽉 차버려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그런 내용들을 무의식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이제 이걸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이런 덩어리들을 그냥 무의식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와서 충격을 받은 그런 상처들도 있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도 충격적인 어떤 기억이나 느낌으로 이 무의식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프로이드나 융이나 주장이 비슷합니다. 이제 무의식 안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역사, 개인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모여있는 측면에서는 이걸 개인 무의식이라 그래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 개인 무의식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무의식 안에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억압해 놓은 심리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저장고 혹은 쓰레기통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온다고 이걸로 봤는데, 융하고 이 프로이드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융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론 이런 개인 무의식적인 차원도 있지만, 더 밑에 넓은 영역이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차원도 있더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개인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에서 억압된 내용물들이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있지만 더 밑에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의 영역이라 그럴까?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장 느끼기에는 내 마음속에 불편하고 답답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신의 질서, 신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죠, 그죠? 이 하트로 해가지고, 내면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의식에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이게 벽에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에 막혀가지고 튕겨나오고,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에너지들이. 예.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라는 것은 이러한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이제 해소하고 치료를 하면 내면에 있는 이러한 좋은 에너지들, 인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신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직속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분석 심리학은 그런 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지도를 이렇게 좀 그림에 머리에 두고 있으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그러한 인지행동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의식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는 아주 큰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일종의 마음의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교재 25페이지 보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볼 줄 아는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5페이지 밑에 보면 병원, 균의 감염, 골절, 외상과 같은 경우가 아닌 몸의 병치고 마음과 관계없는 병은 없다. 요즘처럼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골절, 뭐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외적인 상처를 입는 거,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이제 모든 거의 병들이 인간의 마음, 정신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26페이지 거기 한 3분의 1쯤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정과 사고, 지각, 활동의 변동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뭐 MRI, 뭐 PET, CT 촬영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활동을 요즘 다 찍어서 볼 수 있죠, 그죠? 뇌뿐만 아니고 신경계통의 이런 움직임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뇌와 연결되어 몸 안의 온갖 장기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자율신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불안, 슬픔, 공포, 기쁨이 미세한 화학물질의 매개를 거쳐 그대로 신체 여러 장기로 그 영향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의학자들이 알게 된 지는 벌써 100년이나 되었고 속속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요, 이 정신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온다고 봐요. 뇌와 자율신경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오히려 이제 이 우리의 혈관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신체적, 사이코소매틱, 사이코 그러면 정신이에요. 소마 그러면 육체입니다. 정신 신체적이라는 용어는 마음의 부담, 스트레스, 갈등이 신체의 생리적, 구조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만든 말이다. 알고 보면 모든 병이 정신 신체적
정신적 장애이다. 심지어 병원균의 감염도 그것이 신체의 저항력 저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상 그 저항력 감소에는 우울한 마음, 좌절감이 한몫을 한다는 점에서 마음과 관계가 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병원균의 감염 이런 것은 예외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면 바이러스도 더 침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 병원균의 감염도 더 쉬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또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러면 면역력도 더 강한 거죠. 바이러스도 침투를 못하는 거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골절이나 외상, 부러지고 다치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정신없이 이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급히 서두르다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사고 성향이라고 부르는 무의식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성향. 사고가 일어날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안에 지금 뭔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마음에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충동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다치게 되면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던가 반성하게 되고 또 운이 좋으면 그러한 무의식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의 실체를 알아보기도 할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그렇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음에 큰 문제를 안고 그걸 알아보지 못한 채로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병이나 어떤 큰 병이나 이렇게 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몸이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들에도 하나하나 이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우리 증상이나 병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명 활동에 이렇게 생명의 질서에 맞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아무도 마음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사실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또 중요성을 지니고 있긴 한데 그것이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제일 멀리 두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또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으려 그러면 사람들을 못 만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그 자기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뭔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운동에만 매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느낌들을 느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태도, 내향적인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천주교 신부인데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식으로 심리 치료를 이 칼 융의 치료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 조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내 조카를 이제 심리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얘가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언니는
기숙사 학교가 있으니까 목 없고, 아빠 엄마는 다 직장 다니느라고 이게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1년을 혼자 있었던 거예요. 얘도 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 힘도 얻고 이렇게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박탈당하니까 이제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코로나 우울증이죠, 그죠? 코로나 블루스. 근데 다행히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치료 작업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그런 시간도 그 아이한테는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를 남들은 안 앓고 지나가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걸 앓은 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니에요. 자,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서도 방금 이제 조카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안 생기면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증상이나 힘든 것이 생기지 않으면 안 들여다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무의식 그림을 본 것처럼 그 밑에는 그러한 심리적인 덩어리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들 뭐 길게 이렇게 이론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핸드폰 다 꺼놓고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죠? 고요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충동들이나 느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무의식을 느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한국인에게 마음은 공기와 같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디에나 있어 누구나 무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그것이 결핍할 때라야 그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결핍할 때에, 그죠? 즐겁고 기쁘고 뭐 편안할 때 들여다볼 일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결핍감을 느끼고 상처로 인한 어떤 그런 부족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문제를 느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존재를 알아보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와 같다고 이야기한 거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정신건강. 환경이란, 그 위에 3번 1좀 보면, 환경이란 때로는 하나의 위대한 조각가, 인간의 성격을 그 개성에 맞추어 훌륭하게 다듬어 준다. 교육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나 서투른 조각가는 창조를 하기보다 파괴를 하고 사람의 성격을 오히려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천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한 인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천성을 처음으로 왜곡시키고 망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가 예외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여기 이제 책에 나오지만 우리 속담에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에 부모가 나한테 어떤 행했던 교육 방식, 사고 방식, 키우는 방식들이 나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 발달 심리학 때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6세 이전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6세 이전에. 그때 형성된 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한계를 깨닫고 이제 그걸 깨어내서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갑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조금 뭐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그러한 뭐 정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인성이라든지 성격 자체는 안 바뀌어요.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부처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부처인 거예요. 부처님인 거죠. 근데 그 부처님을 이제 오히려 범상한 인간으로 망쳐놓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영향력, 간섭, 이런 거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그 신화가 하나 있는데, 나르키소스 신화입니다. 아마 이 나르키소스 신화는 여러분들 행복한 삶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나르키소스는 이제 강의 신과 숲의 요정 사이에 태어난 아주 절세 미모의 그러한 남자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나르키소스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갔더니만은 얘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해라. 그래야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거울이란 거울을 다 깨버리고 이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을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르키소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정말 멋진 청년으로 아주 이렇게 절세 미모의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니까 숲의 요정들이라든지 동네 아가씨들이라든지 전부 반해가지고 나르키소스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아무 여자한테도 관심 없고 오로지 친구들하고 올려 사냥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정이나 이 처녀들이 화가 났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콧대 높겠구나. 그러니까 이 요정들하고 동네 아가씨들이 이제 복수의 신한테 몰려가가지고 나르키소스한테 저주를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저주는 뭔가 하면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저주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나르키소스가 숲에 열심히 가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깊은 숲 속에 그 옹달샘에 물을 마시려고 비춰봤다가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죠. 근데 그 안에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만 이렇게 계속 끓이다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나르키소스 신화예요. 거기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입니다. 나르키소스의 학명이 바로 수선화의 학명이 나르키소스예요. 나르키소스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연민, 자기 도취의 심리학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여성들한테 콧대 넣게 굴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전혀 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잘나가지고 이렇게 퇴짜 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부모가 어릴 때에 아이를 제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심리학이에요.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정말 예쁘게 참 예쁘다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비춰주고 한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팍 느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깨진 거울이나 이제 혹은 뭐 탁한 거울이 돼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못 비춰줬다 그러면 아이는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는 부처님으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비춰주는 모습이 좀 안 좋고 못났고 그죠? 형편없는 모습 비춰줬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르키소스 신화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른 부모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좋아 보일 뿐인 거지, 어떤 부모도 아이를 제대로 비춰준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을 다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심리학에서는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 엄마 아빠의 문제, 엄마 아빠로 인해 생긴 어떤 그런 마음의 컴플렉스들을 극복하는 게 아주 이렇게 최고의 우선적인 심리적인 과제입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부성 컴플렉스라 그러고, 엄마와 주로 관련되어 있으면 모성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중에 뒤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늘 무기력하다든지, 삶의 기운이 안 나온다든지, 또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잡고 해야 되는데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뒷면에는 나 자신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러한 그 부모님의 컴플렉스, 그런 에너지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개운치는 않고 불편한데 꼭 집어 말할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불편한 것들이 그런 건가? 라고 이제 좀 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해 보면 크게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